이번 시간에는 인지행동 모델의 그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그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주로 그 어떠한 기법이 있는지 또 치료 과정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그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지행동 모델의 그 개인 목표 또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를 하는 그 예비 실천가로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사회복지는 여러분들 그 1학년에서 또 2학년에서 강의를 들었다시피 사회복지는 순수 학문이 아닙니다. 응용 사회과학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구만 해서 그 결과를 그 발표한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장에 적용을 시켜야지 학문으로서의 정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앞부분에 강의를 했었죠. 기술 전수성을 사회복지사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인지행동 모델의 그 치료 과정이라든지 치료 목표 또 개입 이 프로세스를 어느 만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로서 그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목표를 보면은 개인의 행동과 인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이 어떠한 그 사고 과정, 요 사고 과정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행동, 인지. 그래서 인지 행동 모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cognitive behavior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그 사고 과정, 프로세스를 변화시켜야지만이 요 개인 목표의 목적에 맞는다라는 거죠.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라든가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되도록이면은 긍정적으로, 되도록이면은 그 효율적으로, 되도록이면은 행복하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개인 목표의 중요한 그 포인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입의 특징을 이렇게 단어로 여러분들이 연상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봤는데 그 클라이언트의 그 주관적인 경험은 굉장히 독특하다. 그래서 그 독특한 주관적인 경험을 다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경험의 독특성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 인지행동 모델은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 및 훈련. 그래서 그 강의 내지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적인 어프로치를 많이 쓴다. 그리고 그 구조화 시켜서 직접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삥삥 둘러가지고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딱 맞닥뜨리는 거. 그것을 직면이라고 했었죠. 직면, confrontation, 직면. 그래서 직접적인 어프로치를 많이 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굉장히 그 북돋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변화의 매개체가 누구나 하면은 클라이언트 자신입니다. 자신이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하고 반드시 이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적인 관계로 가야지만이 효과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그 핵심 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experience, 그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이제 이 시간 제한을 두고서는 단기 개입을 주로 해요. 뭐 단기가 안 되면 또 반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단기로 갈 수 있도록
이 프레임을 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 문제 해결 과정 내지는 단기 치료 요것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요번 시간에 인지행동 모델을 잘 배워놔야지만 그 다음 모델이 이렇게 디벨롭 되었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발전되어서 요런 식으로 현장에 적용시키는구나, 감각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 스킬 앤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인지 모델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육, 학습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인간 행동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행동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면은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십을 이뤄가지고 개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현재 중심적으로 here and now, 또 목표 지향적으로 공략해가지고 딱딱 스텝을 밟아가는 게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 아니면은 재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를 돕잖아요. 다양한 이러한 치료 모델을 적용해서 또 개입해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회복지사로서의 프라우드한 느낌, 자부심, 이게 엄청 커집니다. 그랬을 때 전문가로서 무척이나 행복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행동 모델을 할 때 사회복지사로서의 임무가 있어요. 네. 임무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비논리적인 사고를 이렇게 딱 떨쳐내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부정확성, 왜곡, 부정확성뿐만 아니라 왜곡을 깨달을 수 있도록 딱 통찰력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자기 파괴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나에게 행운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러한 생각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다 보면은 자기 파괴적으로 되거든요. 이랬을 때 이런 자기 파괴적인 자세를 변화시키는 거죠. 자기 파괴적인 자세의 극단은 뭡니까? 극단은 나쁜 선택을 하는 거죠.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파괴적인 자세의 극단적인 예이겠죠. 이것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되고요. 이게 사회복지사의 의무입니다. 임무예요. 소명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보다 더 현실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견해를 갖는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견해 내지는 비현실적이지 않은 견해, 정상적인 관점,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뿌듯한 일을, 좋은 일을, 또 타인을 돕는 일을 너무나 재밌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자부심 느끼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의 목적은 무엇인가? 치료의 목적은 스스로가 이 비합리적인 내지는 왜곡된 사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고 객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근거 기반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이 생각이 바뀌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지식과 가치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에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인트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강의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중요한 그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려 할 때 아무리 좋은 게 있다 그래도 강압적으로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어떤 하나의 아무리 좋은 가치 체계가 있다 그래도 너의 가치 체계는 틀렸어.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이런 강요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강의하고 있듯이 이러한 이거 말고도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도 다양한 치료 모델이 인지행동 모델의 다양한 치료 모델들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명확하게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이 5가지만 익혀도 여러분들은 엄청 유능한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가치 체계를 클라이언트한테 마구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개입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인테이크 워크를 하고 또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가겠죠.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인지적인 왜곡, 오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모르죠.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도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왜곡이라든지 오류가 발생하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원조해 주는 거. 헬핑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특히나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이러한 치료의 구조를 OT를 통해서 이렇게 딱 스트럭처 화시키는 거죠. 구조화 시켜가지고 절차는 요렇고 또 요런 과정을 통해서 요런 과제를 수행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적용을 시켜야 되고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조화 시킨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인지 체계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이제 접수 단계라고 있는데 이것을 인테이크 단계라 그러죠. 인테이크 접수 단계.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지치료 구성에 있어서 어떤 원리, 절차 이것을 다 사회복지사로부터 설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그렇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더 행복하게,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청취하는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문제라든가 목적을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자체가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상대방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서로 틀리죠. 서로 이게 명확하게 목적이 맞아야 되는데 생각하는 바가 틀리다. 그럼 계속해서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문제는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라포 관계. 라포라는 것은 신뢰관계. 또 무엇을 함께 하겠다라는 전략적인 동맹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저항 없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라포. 친밀관계, 또 협력적인 관계, 또 친한 이런 관계.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의미 있게 분석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가져오는 문제가 얼마나 다양하고 넓고 심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그 직접적인 경험이라든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 모두를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력, 그러한 넓은 이해력, 자기 이해,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개입 과정에서 이렇게 접수 단계라든가 문제 확인 단계를 거치면은 문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그 문제 모두를 다 해결하겠다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문제가 몇 가지 해결되면 전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우선순위, 어떤 게 고쳐져야지 이 문제가 바로잡히는지 그 핵심을 찝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작은 변화를 먼저 그 공략을 하는 게 좋죠. 커다란 변화는 변화시키기도 어렵고 잘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생태 체계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분이 전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고 구체적이고 변화 가능한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나를 변화시키면은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그 작은 변화를 쉽게 성취 가능한 작은 변화를 목표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이 보상도 적절하게 줘야 되는 거죠. 이 보상에 대해서는 행동주의 학파들이 굉장히 잘 하는 건데 그 다양하게 뭐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뭐 스티커도 줄 수가 있고 뭐 참 잘했어요 도장도 찍어줄 수도 있고 또 선물도 줄 수 있고 뭐 그렇지만 또 다양한 그 부류의 클라이언트가 오기 때문에 뭐 칭찬도 해줄 수 있고 근데 이러한 칭찬 같은 경우에는 그 현실에 기반해서 해야 돼요. 그냥 립 서비스로 마구 좋은 말만 뱉어낸다. 이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굉장히 근거에 기반해야 되고 또 있는 그대로의 방향에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칭찬의 말, 요것은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치료 관계는 항상 파트너십, 동반자 관계이다. 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치료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함께 이 문제를 공략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그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존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인지라든가 사고 체계를 쫙 이렇게 펼쳐놓고 탐색해 보는 단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어떤 그 belief system, 믿음, 이러한 체계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 굉장히 수용적인 것 같아. 그리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딱 명확하게 펼쳐놓고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하면은 요 역기능적인 어떤 그 신념 체계, 역기능적인 그 빌리프 시스템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은 문제를 클라이언트하고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에 기반한 정보 및 자료를 가지고 그 문제 발생 빈도는 어땠는지, 얼마나 자주 문제가 일어나는지, 또 정도는 어떻는지, 그 강도는 본인이 견딜만 하는 건지, 못 견딜만 하는 건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건지, 이런 것을 다 수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문제가 지속되어 있는지, 이것을 다 체크하고 레코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전후,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전과 후, before, after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 단계로 들어가 보면은 4가지 전략이 있는데 뭐 인지적 전략, 행동주의적 전략, 또 사회 환경적 전략, 그 여러 가지 그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 환경적 전략은 이 컨텍스트, 맥락,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그 개입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크로 어프로치 사회복지 방법론으로 가면은 이쪽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역기능적인 인지나 부정적인 사고 체계 이러한 것도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지적 오류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원인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연습과 어떤 모델링, 학습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지적 전략의 기법으로서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는 거죠. 이거는 앨리스의 정서적 합리적 치료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타스크를 줘서 과제를 수행하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봐라. 내지는 일주일 중에 수요일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자기 셀프톡 내지는 자기에 대해서 explain, 진술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그러한 연습 노트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예요? 상담한 내용 내지는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녹음기를 틀어가지고 되뇌이는, 들어보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또 효과적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행동적 전략으로서는 성취 가능한 과업으로 조직화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행동도 연습하고 또 이거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재학습하는 그러한 과정이 뒤따릅니다. 그랬을 때 칭찬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줘야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자체가 나도 하면 되겠구나. 성공을 확신할 때 동기도 강해지고 또 이 인지 행동의 변화를 딱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동적 기법에서 여러 가지 기법이 활용될 수 있는데, 역할 연기도 있을 수 있고, 롤플레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바꿔 말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과제 주기, 또 때로는 벌이라든가 reinforcement, 강화,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서적 전략으로서는 본인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문제의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섞여져서 분리가 안 된 채로 있게 하지 않고 분리시켜서 서로 분리된 인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과 감정, 또 비난, 칭찬, 이 모든 것들이 딱딱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그러한 관찰 가능한 단계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근육 긴장, 또 불안, 이것을 이완시키는 체계적 둔감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합리적 정서적 상상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무조건적인 수용하기.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거는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고 풍부한 언어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을 수려하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근거해서 클라이언트를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현실을 통해서 현실 자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전문가 슈퍼비전 훈련 중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사회 환경적인 전략은 제가 굉장히 매크로한 거시적인 시각이라 그랬죠. 매크로 어프로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개인의 대처 방식이나 노력만으로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제도를 바꾸거나 법을 바꾸거나 사회 환경을 바꿔야지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사회 환경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종결 단계로 가서는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목표에 어느 만큼 도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의 기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제가 계속 설명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 작업 기법이 있고, 또 설명,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인식 가능하도록 explain,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경험적 학습을 통해서
뭐 자기주장 훈련을 시킨다라든지 모델링 훈련을 시킨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롤플레이, 역할극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설적인 의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 역설적으로 과제를 확 부여해 주는 거죠. 피자가 먹고 싶어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게 역설적 기법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금요일에 피자 10판을 먹는 과제를 내줄 수도 있는 그 무서운 기법이죠. 네, 이런 거. 그래서 그 행동을 불안해하면 그 행동을 더 유발하게 됨으로써 역으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지적인 재구조화, 이러한 과제 기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날짜, 상황, 정서, 자동적 사고, 합리적 반응, 결과 이런 것을 다 체크하고 레코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모델링 기법,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롤플레이 시킬 수도 있고요. 제가 다 설명했죠. 뭐 체계적 둔감법 설명을 했고요. 이완 훈련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 지시 훈련, 셀프톡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자기 언어화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배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할 연기, 이거 다 알겠지만 소크라테스 문답법, 예, 제가 설명한다 그랬죠. 이것은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이해하고 클라이언트가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 답을 다시 제시하고, 예, 이런 게 소크라테스처럼, 예, 철학적인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인지행동 모델의 다양한 기법과 또 개입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배우면은 굉장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기술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체계화된 또 재미있는 모델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